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뭉치양수민입니다. 네, 에스엘 아빠 송철입니다. 포테인 대표 피엠봉입니다. 아이고. 이름도 얘기했다. 네. 그러네요. 그 우리 에스 아빠님은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또 강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으시죠. 근데 어때요? 요즘 강의를 하시면 그 이제 수강자들이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관심이 많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하는 대상자들, 물론 이제 금융권은 사실은 이제 은행 PB들 강의 말고 일반인 분들은 제가 요즘에 강의하시는 대상들은 주로 이제 퇴직자 내지 퇴직 예정자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많죠. 부동산. 네, 네. 왜냐하면 일단 내가 집이 뭐 한 두세 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은 나 분양권 투자했는데 전매 안 된다. 어떡하냐. 우리의 집 사줘야 되는데 이 정도 돈 가지고 되냐. 그리고 요즘에 상가 같은 거 이렇게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부동산 쪽이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전공이 부동산이에요? 저는 이제 현장 전문가는 아닌데 네. 데이터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수치적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뭐 이렇게 머니 스크립트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안 보고 자기 경험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치. 내가 예전에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판단하에 데이터를 무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서 데이터를 보셔서 좀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 좀 습관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관련돼서 이런 저 부동산 또 데이터적인 부분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기반해서 오늘은 전세 계약. 요즘 또 전세가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물론 또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참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사례라 말씀을 드리면 중산층한테 전세 보증금은 어떤 돈일까요? 전세 보증금? 전부지 전부. 그 전재산이잖아요. 네. 전재산인데 이걸 날리는 케이스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마포 용광동 사례인데 이거 이제 신문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분이 2015년 3월 달에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전세 계약을. 전입 후에 당연히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 그 선순위 저당권이 6억 6천만 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5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순위 저당권 선입철권 다 준 다음에 이제 남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분이 이제 전세보증금 전체를 날려버린 이런 케이스 생겼다는 거죠. 선순위 채권이 무슨 의미인지 좀 간략하게 풀어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아, 혹시라도. 네네네. 이를테면 내가 집을 샀다. 내가 집을 사는데 내 돈만 가지고 사면 좋은데 은행 담보대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은행에 맨 먼저 대출 받았다. 그럼 이게 1순위 채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먼저 빌려간 거. 그렇죠. 네. 나한테는 채무가 되는 거고 이제 선수 채권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전세를 줬다. 그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전세 보증금도 이제 내 집을 산 사람 입장에는 채무가 되는 건데 그 전세 세입자 들어온 사람은 이 집이 팔렸을 때 나보다 더 계약을 먼저 한 건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이제 선수의 채권이 되는 거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 싸서 이런 계약을 했겠네요. 그 앞에 선순위 채권이 한 6억 6천이나 있었는데 뭐 이런 걸 거래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아니한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공인 중개하시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무대뽀이신 분들 많아요. 안 그러신 분들 많지만 무대뽀예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요즘 같이 전세 귀할 때 전세 구해줬으면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니 나 이거 뭐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케이스도 사실은 그러지 않았을까. 전세난이 워낙 심하니까 월세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뭐 물량이 구해졌다고 하니까 좀 이것저것 안 따져보고 이렇게 의사결정했다가 문제가 돼버린 좀 아주 불행한 케이스죠 사실. 네. 이어서 해주시죠. 네네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선대인 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 섬찟한 자료를 봤는데요. 그러니까는 보면 그 LTV2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LTV라고 하는 게 이제 론 투 밸류 레이셔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집담보로 얼마를 대출받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근저당 설정액 하고 이제 전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채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받은 거하고 전세하고 이거를 아파트 실거래가로 나눴더니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한 70%를 기준으로 보는데 약간 넉넉하게 80%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집값이 4억인데 그 은행에 대출 2억 받았고 그다음에 전세로 내 2억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은 4억인데 이걸 내가 팔아봐야 은행이 돈 갚고 전세보증금 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00%가 되는 건데 LTV2를 80%로 잡았을 때 80% 미만이다. 그러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집 팔아서 줄 수 있는 돈들이 있겠죠. 이게 65%밖에 안 돼요. 그러면 80% 넘어가는 게 34%다. 그러면 내가 집이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 돈을 날릴 수 있는 이 비율 자체가 무려 34%에 달한다는 거죠. 3분의 1. 네, 그렇죠. 심지어 LTV2가 100% 넘어가는데도 13.5%나 있었습니다. 집을 팔았을 때 오히려 이제 문제가 이제 돼버리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전세 세입자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올해 이제 봤던 기사 중에서 가장 제가 보고 이거 문제가 커졌구나라고 느꼈던 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대한 제도 변화입니다. 올해 2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전세금 보장보험에 대한 거를 집주인 동의 없이 100%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집주인 동의 없이. 네. 원래는 그거 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원래 전세보증금 보장 한도가 90%였거든요. 네. 이걸 100% 늘린 거예요.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하면 떼일 리는 없는 거잖아요. 땡큐죠. 근데 네. 갑자기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정부가. 네, 갑자기 왜? 정부가. 네. 알고 있나?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게 집값이 떨어졌을 때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떼일 수도 있겠다. 문제가 생기니까 보험이라도 좀 들게 하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전세로 있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보험 가입을 좀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사실. 무섭네요. 네.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대한 안전도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뭐 강력시도 비슷한가요? 다른 데들 같은 건 이제 실거주와 관련된 전수조사 결과는 없어요. 근데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지방광시도 다 집값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유사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참 이제 이런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지금 당장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물량이 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전세도 계약하고 한데 그럼 이런 부분 전월세를 이제 계약할 때 좀 주의할 부분들 어떤 부분 좀 중요해야 됩니까? 일단은 직접 좀 발로 좀 뛰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장을 좀 방문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집주인과 직접 만나야지. 사실은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마 그때 같이 강의를 갔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전세를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만 딱 보면 알겠대요. 이 사람과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집주인이 공무원이다. 뭐 돈에도 더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확률 자체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잔뜩 이 집 대출을 받아서 이 집 사고 이 집 대출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되도록이면 집주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등기부등본 이제 떼서 근저당권 확인들 다 하시겠지만 반드시 을구 확인하셔가지고 과연 내 앞에 선순위 채권 아까 설명드렸던 대출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 가격을 아무래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참 요즘 또 개입 투자라고 해서 전세 끼고 소액으로 투자해서 부동산을 매매한 건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상승을 전제한 거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좀 타이트하다는 그 시장 분석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단기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건설연구원 그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뭐 경상도, 충청도 이쪽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과다하게 늘어나서 미분양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좀 미분양 그다음 공급이 많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많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 부동산 강의를 하나 들으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 그러니까 뭐 지금 실제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고 거기에서 뭐 투기 요소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들 분위기가 왜 그럴까랬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 다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3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억짜리 전세 살고 있으면 아까 말한 갭 투자해서 10억짜리 부동산 사야 돼. 그래서 거기서 7억 8억 전세 주고 내 돈 2억 넣어서 하고 난 1억짜리 갖고 반지하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 모으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니까 거기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 계시던데 너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계속 수요 세력으로 저희는 실제도 이게 현실 있는 그 실효 수요라고 보지 않는데 가수요들이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뛰어들면 이 분위기 정말 문제인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또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런 분들 보면요. 그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기꾼들 정말 많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렇지. 돈을 벌었다는 것만으로도 전문가를 인정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죠. 자기 실적이 과대표장이 됐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운이 좋아서 그냥 돈을 벌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 예전에 그 청담동 이모 씨. 그다음 뭐 39세 100억 뭐 이모 씨 이런 사람 다 걸려 들어가 가지고 사기죄로 걸려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 시점이다. 좀 저희도 이제 뭐 고객분들 많이 뵙지만 실질적으로 돈 많이 보신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변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 지금은 전세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합리적으로? 오케이. 그렇다면 합리적인 전세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집 가격은 경매 상황에 대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면 대충 아파트는 80% 정도에 낙찰이 되고 시세 대비요. 빌라는 70%, 주택은 60%로 산정이 되거든요. 이 가격에서 선순위 저당권을 뺀 거.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려는 전세금 그 이하여야 돼요. 뭐 예를 들어보죠. 집 시세가 아파트 시세가 4억짜리 집이 있다. 네. 그러면 80%를 봐야 되니까 실제 가격을 3억 2천만 원으로 보는 거죠. 3억 2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을 떼보니까 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등본을 떼보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1억이 있었다. 그러면 3억 2천에서 1억을 뺀 2억 2천만 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데 저 집이 있다면 전세 보증금 자체는 2억 2천만 원 이하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이상 전세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는요. 전세금 보장보험이 좀 가입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잘 나가는 부동산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 한 마디 하겠네. 시험하지 마. 그렇죠. 그 정말 문제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그리고 이게 약간 시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가격이 비싼 시기가 있고요. 네. 전세 가격이 싸지는 시기가 있는데 요새 유독 전세가 좀 비싼 시기인데요. 아까 우리 그 뭉치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2011년, 2012년도에 역전세가 크게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꺼번에 공급 물량이 그 일시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그런 건데 올 하반기 이후부터 실제 이제 입주 들어가는 거 보면 뭐 거의 뭐 한 2, 3년 동안 거의 뭐 80만 가구 뭐 이렇다고 제가 저번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전세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좀 유독 전세 가격이 비싼 시점이니까 좀 이러한 어떤 그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세금 보장보험은 뭐 어떻게 가입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전세금 보장보험 치면 아마 이제 그 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찰가율을 감안하게 되면 집값을 2억 4천으로 보는 거죠. 선수의 채권이 1억 5천만 원 있으면 1억 5천만 원을 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전세 1억 2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현재 3천만 원의 로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난 3천만 원 손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 도시보증공사에 이제 그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그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은 지킬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세 계약 시 좀 주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선호해야 됩니까? 없어질 제도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세 너무 선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 큰 돈을 어떻게 저 사람 믿고 맡기냐 이해를 못하죠. 오히려 현재는 이제 전세를 선호하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반전세나 월세가 안전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보증금 자체를 날릴 위험은 현저하게 적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세로 들어가야 된다면 전세가는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집값의 일정 퍼센트, 아파트의 경우에는 80% 정도 선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에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선 변제 여부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세를 구해야 된다. 또 비싼 가격에 전세 들어간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시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다음에 이제 다루겠지만 전세보다는 내 집을 사기 전까지는요. 공적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주거 비용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점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마지막으로 좀 더 붙이자면 전세 계약을 하면 그 좀 2년 뒤에 또 이제 전세 재갱신하면서 어느 정도 인상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어찌 보면 저희가 그 저축과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기간 대비 저축을 하는 노하우, 즉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2년 주기로 갱신한다는 소리는 2년마다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하면 2년 뒤에는 한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축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살 집, 거주 공간을 만든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늘 이제 양쪽의 의견이 계속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부안해동하시지 마시고 좀 중심을 갖고 가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월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실제 수익률로 따지면 지금 한 5% 선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월세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월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가격이 좀 안정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는 것도 하나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머리 아프신 것들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